안녕하세요. 약속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거시경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미시경제학적인 기본 바탕 지식이 있거든요. 미시경제론을 미리 수강하지 않은 학생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 푸는 법, 그리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 푸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두 개는 굳이 거시경제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향후 여러분들이 무역학과에서 들으시게 되는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그리고 국제통상 정책론 이런 국제경제학의 다양한 세부 과목들, 뭐 더 나아가서는 국제경제 동향이라든지 뭐 무역학 특강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들으실 때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경제학 원론을 들으시고 미시경제학을 건너뛰시고 거시경제를 바로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학기에 미시경제학 수업을 뭐 무역학과든지 아니면 경제학과에 가셔서라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 원론만으로는 경상대학에서 개설되는 굉장히 많은 고급 과목들을 수강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굳이 무역학과뿐만이 아니라 경제학과나 심지어 경영학부에 개설된 많은 과목들에 아주 밑바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튼튼히 해놓지 않으시면은 3학년, 4학년 내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와 기업 이윤 극대화 문제는 너무나 유명한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설명을 훨씬 잘하는 많은 강사분들 혹은 교수님들이 이미 무료로 영상을 올려 놓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관련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서관에 가셔서 아무 미시 경제학 교과서라도 빌리셔서 읽으셔도 충분히 많은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이거는 내가 설명을 못 해주니까 딴데 가서 보충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실력이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와 기업 이윤 극대화 문제만 가지고 한 학기에 거의 절반 정도를 허비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고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거시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므로 굉장히 짧게 아주 기본이 되는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가게라고도 이야기하죠. 가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는 뭐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 이런 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효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하는 어떤 주관적인 만족감, 행복도 뭐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자 문제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것에는 해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수학적으로 풉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학적인 어떤 계산 과정에 의해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반적으로 확인된 거의 모든 소비자로부터 통계적으로 확인된 일정한 트렌드 혹은 경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경향성은 충분히 모형화할 수 있고 그 모형화하는 방법 중에 수학적인 모형으로 그것을 추상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학계에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딴 게 없고요. 그냥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깔 게 없어요. 비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문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효용 함수라는 것을 정의 내려야 되고요. 이게 극대화 문제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제한 요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통 제약 조건은
수입에 해당이 되겠죠. 효용 함수는 음, 사과를 하나 먹을 때보다 10개 먹을 때가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의 형태인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과를 먹었을 때보다 아홉 번째에서 열 번째 사과를 먹었을 때의 한계적인 만족감은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효용 함수는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으면 효용도 제로니까 제로가 되겠죠. 음, 소비하는 재화의 양을 C라고 합시다. 미지수 C예요. 그러면은 C를 소비하는데 그 결과로서 얻는 효용 함수는 하나를 소비할 때는 뭐 5만큼 증가하고 두 번째 걸 소비할 때에는 8만큼 증가하고 세 번째 걸 소비할 때에는 10만큼 증가하고 즉 하나하나 더 많이 소비할 때마다 전체적인 효용의 크기는 증가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소비할 때마다는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추가적인 효용의 증가분은 점점 감소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대부분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지수의 승수의 크기가 1보다 작은 지수 함수 혹은 로그 함수는 이런 모양을 띱니다. 효용 함수를 우리가 제대로 정의를 내렸다면은 제약 조건도 정의를 내려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C만큼의 물건을 사고 싶어요. 뭐 개수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물건 개당 가격을 P라고 하면은 요 P 곱하기 C는 우리가 C라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총 비용이잖아요. 즉, 효용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반드시 시장에서 구매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피 곱하기 C만큼의 비용을 엄마가 매달 주진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L만큼의 노동력을 공급을 하고 그 대가로 매 시간당 W만큼의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우리의 근로소득이 되겠죠? 근로소득은 생산 요소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시장에 자본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서 배당금이라든지 자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기본적인 가정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효용 함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제약 조건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음, 두 가지 재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C라고 하는 일반적인, 즉 정상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있고요. 다른 하나의 재화는 우리가 X라고 표현합시다. X는 24시간을 1이라고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를 한다면 여기서 노동력을 공급한 거를 뺀 것만큼의 크기가 나머지 모두 다 쉬는 시간이 되니까 여가가 되겠죠. 여가도 정상제예요. 여가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마음은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몸은 썩어 나갈 겁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예산 제약식을. C에 대한 가격은 P고 근로소득에 대한 우리의 시간당 임금은 W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가를 1시간 늘릴 때 기회 비용은 임금 1시간당 임금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가를 1시간 늘리면 노동을 1시간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임금은 여가랑 노동은 대체제입니다. 대체 효과를 발생시키죠. 즉, 여가를 증가하면은 당연히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노동으로부터 얻는 임금 소득이 근로소득이 여가의 기회비용이 될 거예요. 즉, 여가를 1시간 늘릴 때 우리가 W만큼 지불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여가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C를 표현하고 여기다가 W를 표현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W가 아니라 X를 표현해 봅시다. X를 늘려도 우리는 기분이 좋고
C를 늘려도 기분이 좋은데 X를 늘리면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근로소득이 줄어드니까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없어요. 더 적게 사야 돼요. 그러면 효용이 줄어들겠죠. 효용은 증가함수니까. 효용이 줄어들면은 효용 극대화 문제 해가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구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그럼 바꿔봅시다. P 곱하기 C, W 곱하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P 곱하기 C, 에쿠 플러스 W 곱하기 X 넘어오는 거예요. W 이거 괄호 풀어준 다음에 왼쪽으로 보낸 겁니다. 1이 됩니다. 요거 해를 어떻게 구해요? 절편이 1이고 X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런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는 P분의 1이 되고 여기는 C가 0일 때니까 W분의 1이 되네요. 그리고 요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W분의 P가 됩니다. 그쵸? 자, 효용 극대화 문제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효용 함수에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선호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 얘기하지? 선호 체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무차별 곡선의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요.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X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화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든 아니면 여가를 더 많이 소비하든 우리의 효용은 증가하는데 C랑 X는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여가를 늘리면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어,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제한화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니까 여가와 재화 소비량 간에도 대체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네요. 여, 재화나 서비스를 늘리고자 한다면 여가를 줄여야 될 것이고 여가를 늘리고자 한다면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어중 대체 관계에 있어요. 요 놈을 I0라고 합시다. 무차별 곡선 제로예요. 요 무차별 곡선 상에서는 모두 같은 효용을 제공하는 겁니다. U0라고 하는 같은 크기의 효용을 제공합니다. X를 더 많이 소비하면 재화나 서비스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고 할까요? 지금 얘가 뭐 0.7이고 얘가 뭐 1이라고 합시다. 이런 놈이 있고요. 여기에 얘가 3이고 얘가 0.3이라고 합시다. 여가를 많이 소비하고 제한화 서비스를 덜 소비하는 사람. 그냥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유튜브 보는 사람이겠죠. 아니면 제한화 서비스를 많이 소비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A라고 비면은 방금 말씀드린 사람은 B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많이 일하고 대신에 빡세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외식도 많이 하고 영화도 보고. 두 사람 간에 누가 더 효용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냥 이 둘 사이에서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A와 B는 완벽하게 무차별하다, 인디퍼런트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적고요.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떨까요? I1. 얘는 U1이라고 하는 일정한 효용의 크기를 주는데 요 점을 C라고 할까요? C는 어때요? C는 A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가 되죠. 왜냐하면 똑같이 0.7만큼의 여가를 소비하면서 제한화 서비스의 양은 1에서 2로 늘릴 수 있으니까 C는 A보다 무조건 더 좋은 놈입니다. 즉, I1은 I0보다 더 선호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효용의 크기가 커지는 모양새를 가지겠죠. 자, 이러한 무차별 곡선과 오른쪽에 그린 제약 조건의 어떤 그래프, 선형적으로 그려진 직선 형태가 되겠죠. 이 두 놈은 같은 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축과 Y축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효용 극대화 문제의 해는 무엇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 점에서 무차별 곡선과 뭐 스타라고 할까요? 제약 조건이 정확하게 만나는 때, 이때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 조건의 기울기는 상대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주어진 상대 가격입니다.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 W, 재화에 대한 시장에서 제시하는 비용 P, P를 W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재화에서 우리가 가격을 얼마만큼 어, 여기는지 거기에 대한 P,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여가를 포기해야 되는지 W, 이거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잖아요. 즉 시장에서 결정된, 왜냐면 우리는 근로소득 W 혹은 제한화 서비스의 전체적인 가격 수준 P 다 결정할 수 없잖아요. 시장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입니다. 이거를 이 둘 사이의 상대적인 비율이 W분의 P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를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제한화 서비스의 소비를 얼마만큼 포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장 가치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만나는 무차별 곡선상의 기울기는 무엇이 될까요? 요 부분이 되겠죠? 이 기울기는 뭘까요? 만약에 요거를 D라고 합시다. 2에서 3으로 재화를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는 요거를 뭐 0.5라고 할까요? 즉 C에서 D로 가는 겁니다. C에서 D로 간다는 거는 제한화 서비스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 무차별 곡선에 따르면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여가를 0.7에서 0.5로 줄여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얘를 이걸로 한 단위 가는 거니까 크기가 1만큼 변하는 겁니다. 플러스 1만큼 변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0.7에서 0.5만큼 줄여야 되니까 얘는 0.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5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5분의 1이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하기 위해서 여가를 5분의 1 단위만큼 줄여야 되니까 여가와 재화 소비 간의 대체 관계가 숫자로서 표현이 된 겁니다. 요것을 이제 한계 대체율,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즉 여기서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의 의미는 MRS가 상대적인 시장 가격과 똑같아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나의 주관적인 두 재화, 여가와 재화 및 서비스 간의 대체율이, 즉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난 이걸 한 단위 더 소비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한 단위 더 포기해야겠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매 지점마다 무차별 곡선상에 따르면 변하죠. 그렇게 변하는 매 순간순간마다의 나의 갈등이 우연히 시장에서 지정해주는 상대적인 시장 가격과 일치할 때 나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적인 의미고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효용 극대화해 문제를 구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써볼까요? 음, 얘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큰일이군요. 이렇게 픽업하기 쉽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MRS를 구하는 게 요게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 해라고 했잖아요. MRS는 어떻게 구하냐? 보시면은 잠시만요. 잠깐만 녹화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잠깐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MRS는 MUC분의 MUX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용함수를 효용함수는 이제 다변량 함수잖아요. C와 X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3차원상의 표현이 됩니다. 근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 놈을 C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 봅시다. 요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건 뭐냐 그러면은 파샬이란 뜻이고요. 어,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미분을 합니다. 그쵸? 미분을 할 때 하나에 대해 한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다른 변수는 상수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부분 이제 파샬 데리버티브 하는 거죠. 토탈 데리버티브, 파샬 데리버티브 두 가지 전미분, 편미분 아시나요? 아무튼 편미분에 대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함수를 C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면은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뭐 나중에 우리가 실제 함수를 보고 같이 연습을 해보고요. 이걸 하면 요거에 대한 이제 표기법이 노테이션이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C 컨섬션이라고 해서 자 효용함수 U를 C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뭘까요? C가 판단이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얘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게 C예요. 우리가 2에서 3으로 한 단위 재화를 증가시켜서 소비하면은 효용함수 U는 반드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8에서 10으로 증가합니다. 즉, 얘가 여기서 한 단위 증가할 때 요만큼 증가하는 거죠. 두 단위 증가하는 거죠. 즉, 요때에 이거를 극한으로 보내서 한 점으로 수렴하게 이렇게 리밋, 극한 이런 개념까지 등장하다니. 보내게 되면은 결국 한 점에서 접하는 어떤 직선이 되잖아요. 그때 기울기가 뭐냐? 아, 우리가 재화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우리의 효용의 크기는 두 단위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MUC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효용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요것을 MUX라고 합니다. 요거는 x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과연 얘가 몇 단위 증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MRS를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 MRS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재화를 한 단위 늘렸을 때 우리가 얻는 효용의 증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MUC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의해서 반드시 여가를 줄여야 돼요. 여가가 효용을 한 단위 그 효용이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늘릴 때 증가하는 효용의 증가분,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가를 몇 단위 줄이며 그때 발생하는 효용의 감소분은 얼마인가? 그것이 요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MRS,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한계 대체율은 내가 재화를 한 단위 늘림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가치. 근데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의 나는 효용을 포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MRS는 이렇게 써지고 효용 극대화 조건은 요놈이 이게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왜냐하면은 얼마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효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는데 플러스 플러스로 캔슬아웃 될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어, 효용 극대화 문제의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시 거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 이게 바뀌어야 되네요. 이 P분의 W로 바꿔야 돼. 죄송합니다. P분의 W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까지는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내용이었고 다시 거시경제 그 페이지 9페이지로 돌아가 볼까요? 페이지에 의하면
이러한 가계 효용 극대화 문제 해로서 15번과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실질임금 P분의 W와 노동 공급량 L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P분의 W 상에서 이게 LS 공급량이에요. 같은 실질임금 수준 상에서 만약에 LS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되잖아요. LS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여가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가를 줄이니까 UCX에서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이 줄어드니까 UCX, X에서 투입되는 X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X로부터 오는, 여가로부터 오는 효용의 크기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될까요? 한계 효용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기울기가 X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한 점에서 접하는 기울기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MUC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을 늘리니까 근로소득도 늘어나겠죠? 근로소득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건도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더 많이 사니까 전체적인 여기서의 증가는 발생하지만 한계 효용은 점점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모양인데 C가 C1에서 C2로 증가하니까 한 점에서 접하는 기울기는 조금 더 감소하는 거예요. 즉, 분모는 감소하고 분자는 증가하니까 전체적인 요놈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랑 실질임금이랑 등호로 연결돼 있으니까 실질임금도 증가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을 증가시키면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거기에 대응하는 실질임금 수준도 같이 증가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 해가 필요했습니다. 기업 이윤 극대화 문제는 아마 수업 시간 중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 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문제는 이윤 극대화입니다. 기업은 효용이라는 뭐 효용을 이윤을 기업의 효용 안에 집어넣고 기업도 효용 극대화 한다는 게 최근의 경제학의 추세이긴 한데 간단하게 그냥 기업은 이윤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이윤을 어떻게 정의내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보통 그리스 알파벳 파이를 써서 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매출에서 생산 비용을 뺀 놈이에요.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수를 정의 내려야 됩니다. 요만큼의 산출량이 존재하고요. 이 산출량을 P만큼의 가격을 받고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업이 Y만큼 생산을 하고 거기에다 P만큼 한 개당 가격, 개당 가격을 P만큼 받고 팔면은 P 곱하기 Q가 총 매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생산 비용을 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노동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L만큼 고용을 하니까 이건 노동 수요량이 되겠죠. 그리고 W만큼 임금을 줍니다. 이놈은 노동 생산 요소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은 놈을 가게의 시각에서 보면 얘는 노동 생산 요소 소득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노동 생산 요소 비용이 됩니다. 얘는 노동 수요량이 되고요.
요거를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선형의 함수이기 때문에 쭉 계속 직선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산출량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출량 y는 어떤 생산 함수의 형태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데 이 생산 함수는 어, 역시 한계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산출량이 감소하는 형태라고 이 이야기가 됩니다. 뭐를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노동을 L만큼 투입할 때 산출량 Y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이지만 역시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노동을 투입했을 때의 산출량 증가분은 최초의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의 증가분보다는 훨씬 작은 겁니다. 뭐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산함수를 가정한다면 표현 극대화 문제도 단 하나의 유일한 해를 가지게 됩니다. 즉, 기업의 이윤 함수를 다시 적으면 L에 대한 오직 하나의 변수만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돼, 그 함수의 형태가 돼요. 요거를 이제 노동 수요량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그리고 요 놈이 0이 된다고 하면은 효용 극대화 문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의 극대화점이 어디예요? 로컬 맥시멈 여기죠. 여기서 기울기 값은 제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미분의 지식을 사용해서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P 곱하기 이걸 미분해주고 그리고 요 놈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W만 남죠. 그쵸? 요거를 다시 적으면 W가 되는데 오직 이 점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그쵸?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때의 LD를 L스타라고 바꾸어줘도 될 겁니다. 오직 이때에만 L스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요 놈을 MPL이라고 표현합니다. Marginal Product of Labor Input. 무슨 말이냐? L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노동량을 투입을 했을 때 증가하는 추가적인 산출량의 크기가 얼마냐? 요거죠. 요만큼 늘렸을 때 요거만큼이 이제 요게 되니까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노동 수요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이 기업은 추가적인 산출량 증가분을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요 MPL만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시 쓰면 MPL은 W는 P가 되네요. 요게 이제 기업 이윤 극대화 문제 해 조건입니다. FOC라고,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때 P분의 W와 LD와의 관계를 구해야 돼요. 자, LD를 한 단위 늘릴 경우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MPL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MPL과 실질 임금이 등호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P분의 W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P분의 W와 LD 간에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 LS가 증가한다라고 노동의 공급 곡선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오직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이때 결정되는 실질 임금, 이때 결정되는 노동 거래량 이렇게 되겠네요.
저 노동시장의 균형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와 어, 가계 효용 극대화 문제의 기본적인 바탕은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 시간에 학생 한 명으로부터 강의 중에 틀린 내용을 하나 지적받았는데 그게 뭔지 까먹었거든요. 그거 알아서 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 노트도 같이 올려드릴까요? 제가 한번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